자, 이제 2편으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2편은 큰 제목이 수요 및 공급 그리고 시장 균형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이제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3장 파트가 수요 및 공급 이론인데, 시장에서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수요 공급이 만나서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 가격하고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3장 파트에서 저희가 배우실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기본적 개념인데, 시장이 뭐냐, 시장 개념, 그 다음에 시장의 종류, 어떤 종류가 있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시경제학을 가격 이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어떤 기능 하고 있고, 근데 가격의 종류는 어떤 종류 있는데, 특히 이제 가격 종류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상대 가격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걸 이제 배우시고 나면 이제 본격적 수요 공급을 저희가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 공급을 배울 때 수요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공급을 배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 공급 배우는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수요를 배울 때 처음에 당연히 수요 개념을 배우실 거고, 수요가 뭐냐, 그 다음에 수요 함수를 배우신단 말이에요. 그럼 함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변수가 나오죠.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 개념처럼 원인 변수, 설명 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뭐가 있냐를 이제 보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수요 함수를 통해 저희가 그림을 그리죠. 그걸 저희는 수요 곡선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 배울 때 개별적인 수요 곡선이 있을 거고,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거래하니까 시장수가 또 필요하겠죠. 개별 수요 통해서 시장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온다? 처음에 개념 나올 거고, 그다음에 공급 함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개별 공급이랑 시장 공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 이제 수요 곡선하고 공급선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림에서 표현됐을 때 선상 이동이냐, 선 자체 이동이냐, 요거를 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독립 변수가 변하면 선상 이동, 독립 변수 이외의 변수가 변하면 선 자체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렸을 때 독립 변수 나오는 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수요량 또는 공급량의 변화, 여기 이제 선상 이동을 말하는 거고,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서 선 자체 이동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상 이동은 역시 독립 변수인 가격의 변화를 설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자체 변화는 독립 변수 이해 변수가 변하면 수요 공급이 변화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수요 공급 도출했죠. 그럼 도출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 만날 때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걸 이제 보통 균형이 발생한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을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균형이 과연 안정성을 갖고 있냐,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또 배우게 돼요. 안정적이냐. 그래서 안정성 개념은 균형 이탈할 때 다시 균형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냐를 이제 안정성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균형하고 안정성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균형이더라도 불안정한 균형이 있을 수 있고, 안정적 균형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균형이라는 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균형의 변화가 또 나옵니다.
균형의 변화. 그럼 균형 변화는 어떻게 발생한다? 수요 공급 곡선 자체가 이제 움직이면서 균형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에서 쭉 공부하는 거죠. 자, 여기가 3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수요 및 공급 이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탄력성이에요. 자, 탄력성은 매우 중요한 게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에서 두루두루 활용돼요. 탄력성이. 자, 탄력성이란 말 자체가 예민하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탄력적이다, 뭐 비탄력적이다 나올 때 기본적 개념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중에서 독립변수가 변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반응하냐, 이제 이걸 탄력성이라고 정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탄력성의 이제 종류도 중요하겠지만 탄력성이 그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대신 저희가 수요 공급을 배웠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탄력성을 또 구분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따로 구분하셔야 되고, 이때 수요는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있고요.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은 세 가지가 나올 거고, 공급은 가격 탄력성, 요 하나만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탄력성이 그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이제 영향 준다는 건데, 가팔라지는지 완만해지는지, 이 부분이 저희 이제 논술에는 중요한 거죠. 자, 탄력일 때는 완만해질까 가팔라질까, 뭐 비탄력일 때 완만해질까 가파질까, 요게 이제 저희한테 좀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응용을 배우는 게 뭐냐면 농산물의 가격 파동이에요. 이거에 대한 응용이 농산물의 가격 파동. 그래서 수요 공급의 그 탄력성에 의해서 가격 파동이 발생한다는 건데, 농산물 쪽 배우시겠지만 농산물은 수요도 비탄력이고 공급도 비탄력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비탄력인 이유는 알다시피 농산물은 우리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재화죠.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 자체의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탄력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근데 공급 같은 경우도 농산물 생산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변할 수 없어서 비탄력이라고 발생해서 가격 파동 자체가 수요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게 게 여기 가격 파동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 통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파트. 자, 응용 뭐냐면 수요 공급 곡선을 가지고 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제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했을 때, 정부 개입 시 과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통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의 가장 기본 내용이고, 통제한다는 것은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 올리거나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상한제라는 개념도 있고, 가격을 하한한다, 하한제라는 또 제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게 시장 자체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의 내용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가장 기본 공통은 잉여 감소예요. 사회적 잉여 감소. 그럼 당연히 사회적 잉여 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사회적 잉여가 나오겠지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설명하는 거고, 사회적 잉여가 줄었다는 것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줄었다는 거예요. 정부 개입으로. 그래서 같은 말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파트 2에서 공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1절 시장, 2절 수요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제목이 시장이죠. 시장. 그럼 시장의 개념부터 배우시는 건데 뭐 시장 개념 자체를 우리가 뭐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 개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경제순환 모형이었죠. 그때 경제순환 모형 봤을 때 경제 주체들끼리, 즉 뭐 가게나 기업 이런 이제 경제 주체들 간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가게와 기업 간 시장 거래 이루어진 게 이제 시장이고, 보통 시장이라는 것 정의 자체가 당연히 그래서 경제 주체들끼리 재화나 서비스를 서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모임을 저희는 시장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럼 시장의 종류가 등장합니다. 자, 시장의 종류에는 첫 번째 현물 시장이 있고 선물 시장이 있대요. 현물은 그러니까 눈앞에서 바로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현물이 가장 일반적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통 재래시장 가서 바로 앞에서 돈을 주고 물건 사면 현물이 되는 거고, 선물은 나중에 거래하겠다고 계약하는 게 선물 거래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약속하는 거죠. 앞으로 한 달 이후에 내가 농산물 같은 거 살 테니까 지금 서로 계약합시다. 하게 선물 거래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은 산출물 시장, 생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또 있어요. 이렇게 생산물 배우셨죠? 재화 및 서비스. 그러니까 재화 및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 생산 요소 시장이 또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대요. 자, 완벽하게 경쟁하는 시장인데, 원래 완전 경쟁 시장은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 시장이에요. 유토피아적인 시장.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원래 존재할 수 없고, 요걸 이제 배우는 목적은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떤 이제 조건을 통해서 과연 불완전 경쟁은 어떤 시장인지를 보는 게 이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배울 때마다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된다? 조건을 배우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나중 뒤에서 조건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조건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뭐 할 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을 불충족하게 되면 불안정 경쟁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이 가장 현실적인 시장이에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 시장이 뭐가 있을까요? 과점 시장 같은 거. 그러니까 소수 기업들이 경쟁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통신사, KT, 뭐 SK, LG 걔네가 이제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과점 시장이 주변에 볼 수 있고, 또 집 근처 가시게 되면 이제 치킨집 되게 많죠. 그리고 치킨집들은 주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과점 시장 또는 독점 경쟁이고, 그냥 공공기업 쪽은 독점이 많죠. 그쪽은 또. 특히 이제 한정 같은 경우는 걔네가 전기를 판매한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독점 기업에 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의 기능이 뭐냐를 설명을 해요. 가격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능으로는 배급 기능을 갖고 있대요. 그럼 배급 뭐야? 나눠주는 기능이죠. 나눠주는 거. 그럼 물건 줄 때 어떤 사람한테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주는 이유는 뭘까? 가격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통해서. 즉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 가격을 지불한다고 한다면 그분한테 먼저 물건을 팔겠죠. 그걸 배급 기능이라 하는 거예요. 시험과 직결되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다? 생산 및
소비 활동의 하나의 지표래요. 지표, 인디케이터. 그래서 그 내용 보게 되면 키워드가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신호를 보낸대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자, 신호는 보통 경제에서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같은 말로 정보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보. 즉 가격이 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쭉 올라간다, 사과 가격이 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과가 좀 비싸지는구나 라는 정보를 알리는 거거든요. 생산자하고 소비자 모두 다. 그럼 생산자는 당연히 사과 생산을 더 늘릴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과 좀 예전보다 좀 덜 먹고 배나 귤이나 이런 거 사 먹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하나의 가격 기능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 유인을 제공한대요. 인센티브. 자, 가격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이 좀 잘 팔리니까 물건을 좀 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에 따른 이제 어떤 유인 제공, 동기부여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기능으로는 소득 분배 기능도 있대요. 자, 노동의 가격이 뭐였어요? 노동 가격이 임금이죠. 그럼 임금은 노동자 입장에서 뭡니까? 소득이죠. 그래서 노동 가격 올라가면 임금 소득이 올라가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소득 분배가 훨씬 더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가격의 종류입니다. 자, 가격 종류의 가장 기본은 상대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상대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절대 가격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보통 이제 절대 가격을 저희가 표현할 때 기호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PX 이렇게 쓰게 되면 P는 프라이스고 가격, X는 XJ이기 때문에 XJ 한 개당 가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J 한 개당 가격. 그럼 PX는 500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걸 절대 가격 하거든요. 한 개당 가격을. 마찬가지로 PY로 쓰게 되면 YJ 한 개당 가격이죠. 또. 자, 이거 1,000원 쓸게요. 그럼 이것도 YJ 쪽에서는 절대 가격이에요. 절대 가격. 각각을. 자, 반면 상대 가격은 뭐냐? 비율로 나타내요.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PY, PX 요거를 분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PY분의 PX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럼 PX에다가 500원 넣고 PY에다가 1,000원 넣게 되면 1,000원분의 500원에서 2분의 1로 계산됩니다. 자, 이게 상대 가격인데, 자, 절대 가격이 변하더라도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X 절대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 됐단 말이에요. YJ 절대 가격도 1,000원에서 2,000원이 됐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이게 1,000원 되고 2,000원 됐으니까 여전히 상대 가격은 2분의 1로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P, Y, PX 이런 식이 나오면 어떻게 읽을까? 자, 분수식 나오면 기준은 분자축 기준으로 가시는 거예요. 분자축. 그럼 분자가 지금 X제죠. 분모는 Y제. 그래서 개념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X제 상대 가격으로 읽는 거예요. 개념은. X제의 상대 가격. 자, 다시 X의 상대 가격이란 말이 먼저 나오면 식을 어떻게 쓰셔야 돼요? PR분의 PX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YJ 상대 가격이라고.
그럼 yj 나왔으니까 x, yj 딱 두 제곱밖에 없다면 식이 어떻게 돼요? p x분의 py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럼 이제 x 상대 가격 요거라고 말씀드렸고요. py는 px. 자, 2분의 1이라고 지금 숫자가 정리됐거든요. 그럼 2분의 1의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 저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미가 중요하다고요. 2분의 1을 갖는 이 의미가 과연 뭘까? 갑이라는 사람이 x제를 갖고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y제를 갖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가 지금 500원이죠. 절대 가격이. 반면 을은 1000원짜리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 을한테 x를 한 개를 줬다고 해봐요. 서로 뭐 할 거냐면 교환한대요. 한 개. 그럼 500원짜리 한 개 주면 이제 y제를 받을 수 있는데 y제 1000원짜리이기 때문에 y제 한 개를 못 받죠. 500원짜리 한 개를 주면 역시 500원만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y제 개수는 2분의 1개가 되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 말한 2분의 1의 의미는 요거잖아요, 지금. 자, 뭐다? 교환 비율이 돼요. 교환하는 비율. 그럼 2분의 1은 뭘로 표현했어요? y제로 표시했죠? 그래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y제로 표시한 x제의 교환 비율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y제를 표시한 x의 교환 비율. 다시 x의 교환 비율입니다. 의미는 교환 비율인데 뭘로 표시했다? 2분의 1은 y제로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y제로 표시한 x제의 교환 비율. 이렇게. 자, 똑같이 하나 더 의미 있습니다. 기회비용의 의미도 있대요. 자, 저희는 기회비용 배우셨죠? 포기하는 거. 자, 갑이라는 사람이 x의 한 개를 사기 위해서는 y제를 몇 개 못 사냐 이거예요. x 사기 위해서 지금 500원이라는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y제는 지금 1000원짜리니까 2분의 1개를 못 사죠. 그래서 기회비용 의미도 역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뭘로 표시한 거? y제로 표시한 x의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미는 두 개를 꼭 기억하셔라. 교환비율하고 기회비용. 요 두 개를 배우시는 거고, 나중에 이제 국제경제학 가시면 요거를 응용해서 교역 조건이라고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갑과 을은 개인이잖아요. 이걸 국가로 바꿀 수 있죠. 뭐 한국, 미국 이런 식으로. 그 한국, 미국으로 바뀌게 되면 서로 교환하는 비율이 교역 조건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뭐 굳이 깊게 가지 마시고 일단 요건 나중에 국제경제학 쪽에서는 교역 조건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상대 가격 꼭 잊지 마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저희는 수요를 배우게 돼요. 자, 당연히 수요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보셔야 되겠죠. 수요는 뭐냐라는 개념. 자, 수요 개념 보시면 역시 앞에 일정 기간 동안 나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경우를 수요라고 하는데 수요. 자, 그럼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일정 기간 나왔으니까 뭐예요? 유량 변수예요. 그 다음 일정 기간 구입하고자 의도했다는 것은 실제 구입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욕구예요, 욕구. 그래서 욕구기 때문에 실제 구입량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구입한 건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있고요. 갑은 아이스크림 수요가 10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해석할 때 뭐가 돼요? 갑은 아이스크림 10개를 수요하고자 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실제 구입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개를 사고자 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10개라는 이 개념 안에서 하루인지 1년인지 6개월인지 일주일인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간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갑은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10개를 사고자 한다. 그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하루에 10개를 사먹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또 1년 될 수 있죠. 1년에 10개를 수요한다. 그럼 오랜 기간 동안 딱 10개니까 생각보다 아이스크림 많이 안 먹는 거죠. 이 사람은 또. 그래서 반드시 앞에 일정 기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요 함수.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나오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겁니다. 즉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이제 함수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줍니다. QDX 펑션 이렇게. 자, 여기서 왼쪽은 무슨 변수예요? 종속 변수죠. x제 그러니까 디맨드에서 수요량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기호로. x제 수요량. 자, 그다음에 오른쪽은 독립 변수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x를 치킨으로 그냥 가정한다면 치킨 수요량이 치킨의 수요량 이렇게. 그러면 치킨 수요량에 영향 주는 가장 기본적 변수는 치킨의 가격일 거다. 그래서 px 이렇게 쓰게 되면 xs 지금 똑같죠? 변수가 재화가 똑같잖아요. x로. 그래서 이게 x의 가격이니까 치킨의 가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가격. 그러면 치킨 가격이 당연히 비싸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 치킨을 덜 사 먹고 하자겠죠. 치킨 수량은 줄어들 거예요. 저 둘의 관계는 역관계일 가능성이 크죠. 그걸 보통 이제 수요의 법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질수록 치킨 수량은 뭐한다? 줄어든다는 거죠. 비싸질수록. 자, 그다음 PY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 Y제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X제가 지금 상관이 없죠. 지금 기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Y제 가격은 X제와 관계없는 다른 제화인데 뭔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변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관제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 피자 가격 넣어볼게요. 자, 피자와 치킨을 보통 같이 먹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너무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피자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피자는 덜 먹을 거고 치킨은 더 먹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관제 가격에서 뭐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있고 인컴 약자 M으로 씁니다. 이거 I로 쓰는 책도 있어요. 그럼 소득이 늘어날수록 치킨 수량이 증가할지 줄어들지 이거는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테이스트, 기호. 자, 사람들의 기호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치킨에 대한 기호가 어떻게 바뀔까를 또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호가 이제 늘어나면 치킨을 예전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N, 넘버에서 보통 인구. 보통 이제 인구는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질수록 치킨 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변수를 다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변수? 독립 변수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쭉 나열되고 이게 종속 변수인데 이걸 모두 다 고려를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독립 변수 중에 중요한 거 이제 하나만 뽑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해당 재화각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수요함수를
QDX 해놓고 F, PX 이렇게 써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PY, M, TN 이런 다른 변수는 다 일정하다 한 거예요. 일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배운 거 PX, QDX는 뭐가 돼요? 이게 내생 변수가 되죠. PX 바뀔 때 QDX가 바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M, TN, PY 이런 게 딱 들어오면 바로 외생 변수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그린 게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에요. 개별 수요 곡선 그리고 시장 수요 곡선.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로 P 역시 세로 다 P로 통일. 이렇게. 그럼 PX로 쓸게요. PX, XJ 한 개당 가격, X의 한 개당 가격, X의 한 개당 가격. 그러니까 아까 저기 말할 때 치킨의 가격 되겠죠? 자, 지금 P가 세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독립변수가 세로축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는 수요량을 넣을게요. 자, 왼쪽 두 개는 개별 수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 사람 딱 두 명만 있다고 그냥 가정하자고요. 그래서 갑이란 친구하고 을이란 친구 두 명이 있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이 시장에서 표현되는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가로축에 해당되는 값만 보면 스몰로 보통 표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스몰 Q로 이렇게. 그러면 갑이란 친구의 수요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을이란 친구의 수요량 표시할 수 있고 마지막 시장 쪽은 대문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대문자 Q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시장 수요량이 되죠. 자, 이때 갑의 수요를 그려볼 건데 그게 개별 수요예요. 그래서 우하향 디맨드 이렇게 그리면 갑이란 친구의 수요. 그럼 이때 한 개당 가격이 100일 때 갑의 수량이 2라고 해보자고요. 역시 을의 수요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면 을이란 친구의 수요죠. 그러면 100원일 때 3개를 사고자 할 거다. 그럼 지금 2개, 3개 이게 각각의 수요량이죠. 개별 수요량. 그럼 시장 수는 어떻게 돼요? 100원일 때 5개죠. 갑이 2개고 을이 3개니까 시장 전체 수량은 5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개 수요 곡선보다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지금 갑의 수요량이 2개로 표현됐고 을의 수요량이 3개로 표현됐기 때문에 시장 전체 수량 지금 현재 5개로 표현이 됐죠. 그러면 지금 수평으로 이렇게 더한 거예요. 100원에서. 그럼 여기서 똑같이 위에도 200원일 때도 있겠죠. 50원일 때도 있겠죠. 그러면 수평으로 더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완만한 형태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 시장 수요 곡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시장 수는 어떻게 도출한다? 수평으로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합이라고 하거나 또는 두 번째로 수량끼리 더했죠. 그죠? 수량의 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량의 합. 이렇게. 자,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을 통해서 시장 수를 이렇게 도출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도출 과정은 수평, 개별 수를 다 수평으로 더했다. 또는 수량으로 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수요로서 도출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또는 선상 이동일지를 보셔야 돼요. 이걸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시장 수요 도출했죠? 여기는 시장 수요만 딱 그린 거예요. 그래서 PX 대문자 Q로 쓰고, 자, 우황 디맨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XJ 수요 이렇게. 자, 숫자를 넣을게요. 한 개당 100원일 때 수요량은 2개, 한 개당 50원일 때 수요량은 5개. 이렇게. 자, P가 독립변수고 Q가 종속변수. 그럼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떨어지면 수요량이 이 2개에서 5개로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그럼 그림에서 어떻게 돼요? 선상에서 움직이죠. 이게 수요량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선상 이동이에요. 선상 이동. 그 다음 이동량이 뭡니까? 계속 강조했지만 독립변수의 변화죠. 그래서 100원에서 50원으로 변한 것처럼 독립변수의 변화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즉 독립변수의 변화라는 거죠. 자, 그럼 수요의 변화는 뭐냐? 그림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걸 수요의 변화라고 정의를 해줘요. 즉 정의할 때 뭐냐면 선상 이동이 아니라 수요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죠. 다시 이 그림에서 자, 한국의 인구가 늘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이민이 들어와서 이민자 숫자가 증가해서 한국 인구가 늘었다면 그럼 우리나라 인구 증가로 가격이 여전히 100원일 때 수요량이 2개였었는데 인구가 늘면 더 많은 치킨을 사람들이 더 사 먹겠죠. 그래서 2에서 이렇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50일 때도 마찬가지. 50일 때 5개였다면 인구 증가로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수요수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림 자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럼 수요의 변화 요인은 뭐 어떻게 돼요? PX, 즉 독립변수 2의 변수가 변하면 전부 다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즉 해당 재화의 가격 말고 다른 변수 앞에 많았었죠. 아까 뭐 있었어요? 연관재 가격이라든지 또는 소득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기호라든지 이런 거. 이게 뭐하면 변하면 수요의 변화. 따라서 독립변수 이 외에 변수가 뭐하면 변화하게 되면 이건 수요의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수요의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은 거 이게. 근데 수요량의 변화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 해당재 가격 변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고 여기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거고. 자, 그럼 수요의 변화 요인이 무수히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딱 2가지거든요. 연간재 가격하고 소득. 요 2가지만
아시면 돼요. 책에는 되게 많은 게 존재하지만 두 가지가 주로 시험에서 나오고 뭐 논술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위주로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연간제 가격이라고 돼 있죠? 가격 변화, 즉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거예요. 대체제냐 보완제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 소득의 변화. 소득. 그 소득 뭐예요?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렇게. 자, 소득이 쉽고 연간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 소득이 늘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정상적 재화라면 소득의 증가로 더 많은 재화를 소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전보다 더 월급이 늘게 되면 기존에 먹던 돼지고기는 좀 덜 먹고 비싼 소고기를 먹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그림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 즉 소득이 증가할 때 저는 수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 정상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요거 X제가 정상제다. 반면 소득 증가로 돼지고기를 덜 먹는데 소고기 더 먹고 그럼 돼지고기 수요는 줄 수 있죠.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좌측으로 이동하셔야죠.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소득이 뭐 할 때? 증가할 때. 왼쪽 이동했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열등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제 보완제 또 보죠. 자, 소주하고 맥주가 있습니다. 소주, 맥주를 대체제라고 그냥 해보자고요. 소주, 맥주와의 관계를 대체제. 자, 소주 가격이 올라갔대요. 이렇게. 그럼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소주를 덜 마시고 맥주를 더 마시고자 하죠. 그럼 맥주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저쪽 그림에서 요 그림 맥주 시장이에요. 맥주 시장. 그럼 지금 노란색 이동한 게 오른쪽 이동이죠. 그럼 어떤 경우예요? 소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오른쪽으로 맥주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보완제 볼게요. 자, 커피 가격이 올라갔대요. 요즘에 이제 커피 사람들 많이 드시니까 그래서 일반적 커피 사러 가시게 되면 커피만 사 먹지 않고 가끔 와플도 파잖아요. 그 와플도 같이 먹을 수 있죠. 근데 커피가 비싸지면 커피 예전보다 덜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럼 덜 마시니까 보완적 먹어야 되는 재화 소비가 줄 수밖에 없죠. 그 와플 수요는 줄죠. 그럼 보완제죠. 그럼 다시 이쪽 시장에 몰려왔을 때 와플 시장으로 봤을 때 와플 수요가 왼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뭐다? 커피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왼쪽 이동. 자, 따라서 대체제 관계일 때 소주와 맥주 이런 대체 관계일 때 연관제 가격이 상승할 때 해당제 수요가 증가한다면 둘 관계는 대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례 어떤 특정 재화 사례로 설명했지만 경제 쪽에서는 보통 사례보다는 원래는 이제 개념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연간제 가격 상승이 해당제 수요 증가, 이제 같은 방향이잖아요. 화살표가. 그건 대체제다.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내려가면 내려가겠죠. 소주 가격이 내려갈 때 그럼 소주 더
마실 테니까 맥주는 덜 마시죠. 이렇게. 역시 같은 방향. 그럼 대체제. 보완제, 커피 가격, 저 연간제 가격 상승할 때 해당제 수요가 뭐 한다면 줄어든다면 그때는 보완제. 반대죠. 커피 가격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커피 더 마실 테니까 마풀도 더 먹겠죠. 반대. 이걸 보완제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소득은 쉽죠. 소득 증가할 때 수요 증가하거나 소득이 줄 때 수요가 줄면 정상제라고 정의하는 거고, 열등제에 소득 증가할 때 수요가 줄거나 소득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이때는 열등제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봤을 때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연간제 가격하고 소득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보죠. 자, 76페이지 1절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 개념이 뭐다? 그래서 경제 주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시장이고, 근데 종류로는 뭐 현물, 선물,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그리고 완전 경제, 불완전 경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가격 기능에서 세 가지, 배급 기능, 생산 소비 활동에 어떤 이제 지표를 준다. 그리고 소득 분배까지 기능도 있다라는 거. 그래, 가격 종류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딱 하나, 상대 가격이에요. 상대 가격. 상대 가격은 P, Y분의 PX로 나오게 되면 분자를 기준해서 X의 상대 가격으로 정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미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로는 Y지로 표시한 X제의 교환 비율, 두 번째로는 Y지로 표시한 X제의 기입 비용. 그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절 수요 개념,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실제 구입한 게 아니다. 구입하고자 의도한다 라고 했고, 수요함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중에서 독립변수가 되게 많다고 해요. 종류들이 많은데 모든 걸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화와 수요량, 해당 재화의 가격하고 수요량 관계를 표현한 게 그냥 기본적 수요함수고, 이걸 표현한 게 이제 수요 곡선인데, 개별과 시장 나눠서 저희는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 도출하는 과정 보면 개별 수를 전부 다 수평합 또는 수량의 합으로 더해서 도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82페이지 보면 수요 법칙 나오죠. 수요 법칙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죠.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줄거나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증가한 제가 수요의 법칙 성립인데, 예외가 되는 제어가 있어요. 기펜제라는 제어가. 근데 저희 이제 논술 쪽에는 기펜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렸지만, 객관식 쪽에서 또 기펜제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기펜제는 뒤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뒤쪽에서 가격과 나올 때 그때 설명드리기 더 정확하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펜제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제어이기 때문에 가격 올라갈 때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 내려갈 때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한 제어를 기펜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83페이지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설명드렸고, 수요량의 변화는 선상 이동이기 때문에 해당 재화의 가격, 즉 독립변수가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수요의 변화는 그림 자체가 오른쪽이나 왼쪽 이동하는 게 수요의 변화. 그래서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가 변하면 수요의 변화인데 요인은 되게 많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관제, 가격 변화하고 소득 변화. 그래서 대치제 같은 경우는 변화 방향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간제 가격 올라갈 때 해당제 수요가 증가하거나 연간제 가격이 내려갈 때 해당제 수요가 줄어든다면 대치제 관계. 그리고 보완제는 반대. 연간제 가격 상승할 때 해당제 수요가 줄어들거나 연간제 가격이 내려갈 때 해당제 수요가 증가하면 그때는 보완제 관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득 변화인데 소득은 정상제, 열등제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소득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거나 소득 감소할 때 수요가 줄어든 이 관계는 정상제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줄어들거나 소득 감소할 때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열등제 관계라는 겁니다. 나머지 뭐 선호 쭉 나오지만 저희 시험 중요한 건 일단 연간제 가격하고 소득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논술 쪽에는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방 간단히 보시면 뭐 밴드웨건 효과 있거든요. 밴드웨건. 영어로 보시면 이제 밴드웨건이 악대차이기 때문에 악대차 효과라고 하거나 또는 편승 효과, 유행 효과라고 해서 유행되는 재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소비할 때 덩달아 소비하는 게 있죠. 이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게 돼요. 그다음에 요거에 반대되는 게 스납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된 효과인데 스납은 지역하면 속물, 속물 효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오히려 사는 거를 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부자 속성과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유행되는 거 오히려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아이템을 더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스납 효과로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이 베블렌 효과죠. 베블렌은 이제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영화 자체는 의미 없고요. 요거는 이제 과시효과, 허용효과, 역시 부자들과 좀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유한계급론이라는 그 책에서 언급했고, 오히려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싼 가격일수록 더 소비한다. 이거를 배분 효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요에서 배운 이 논리가 그들 공급에 적용을 된다라고 보시고 내용을 쭉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 공급으로 가겠습니다. 앞에 수요 배웠던 그 논리대로 이제 공급을 배우시기 때문에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공급의 정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자, 수요와 동일하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유량 변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때는 생산자가 실제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생산자가 판매를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욕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량이 아닌 거예요. 양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생산자 입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를 할 때 한 개당 가격, XG 한 개당 가격이 뭐 1,000원일 때 공급이 10이라고 하면 10개를 팔았다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팔고자 한다 라고 정의하시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 일정 기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앞쪽에 뭐 하루냐, 한 달이냐, 일주일이냐 이런 기간들이 또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공급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동일하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공급 함수입니다. 그 역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X의 공급량, 요게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기호로 쓰게 되면 QSX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S는 서플라이고 XJ 이기 때문에 이게 XJ 공급량. 그럼 수요와 동일하게 치킨으로 볼게요. 그래서 치킨의 공급량 되겠죠. 그래서 펑션 독립변수 넣으시면 되고 px 하게 되면 xj 한 개당 가격. 앞쪽에 QSX 아닌가요? S가 밑에. 이거요? 네. 밑으로 넣으셔도 되고 위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거는 뭐 위아래에는 상관없습니다. 자, x의 한 개당 가격 들어가니까 치킨의 가격을 넣어주셔도 되죠. 그러면 치킨의 가격이 치킨의 공급량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저 치킨 가격이 올라갈수록 생산자는 이전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와 동일하게 여기도 연간제 가격을 넣을 수 있는데 수요 쪽은 연간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대체제, 보완제 이런 개념식으로. 근데 이제 공급 쪽에서는 좀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실 게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용 측면을 좀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생산 요소 중에 가장 기본 요소가 노동이기 때문에 임금을 넣어볼게요. W. 그럼 임금. 그럼 요거 이제 비용과 관련되겠죠.
그러면 임금이 올라갈수록 치킨의 공급이 어떻게 될지를 또 고민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인건비 부담으로 치킨 공급을 쉽게 못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 앞에서 수요일 때 T는 테이스트 기호였는데 일단 여기서는 테크놀로지로 갈게요. 기술. 이렇게. 그러면 치킨 기술이에요. 요즘에 치킨을 사람이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로봇들이 또 만들기도 하죠. 시간 정해놓고. 그럼 이전보다 더 빠르게 생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치킨 공급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변수들이 쭉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수요 쪽에서도 독립 변수가 되게 많았는데 공급하면서도 역시 독립 변수 쪽이 되게 많아요. 근데 모든 걸 다 고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치킨 가격만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죠? QSS는 펑션 PX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킨 관련된 X에 관련된 공급 함수가 되고 나머지 변수는 다 어떻게 돼요? 주어져 있다, 일정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쓰게 되니까 PX하고 공급량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고 이게 이제 내생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외생 변수는 나머지 변수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들어오면 그림 자체가 또 움직인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걸 통해서 수요와 동일하게 개별 공급 곡선하고 시장 공급 곡선을 동일한 원리로 도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PX 역시 PX 그 X의 한 개당 가격이죠. 근데 가로는 공급량 역시 스몰로 쓰겠습니다. Q 이렇게. 그래서 X의 공급량 X 여기 표시하시고 서플라이 이렇게 쓸게요. 여기도 Q XS. 자, 그럼 치킨 쪽을 가정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치킨 만드는 회사가 되게 많죠. 그래서 뭐 BBQ도 있고 BHC도 있고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딱 2개 회사만 있다고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이때는 뭐 BBQ, 그 다음에 여기 서플라이는 뭐 BHC. 자, 그럼 BBQ 입장에서 치킨 한 마리당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라면 2마리를 생산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BHC는 10,000원일 때 3마리를 공급하고자 한다면 시장 전체 공급은 10,000원일 때 5마리가 되죠. 2하고 4 합쳐서. 자, 따라서 수평합 하시면 돼요. 지금 2마리, 3마리, 그러면 5마리. 그러면 수평합으로 하기 때문에 서플라이, 시장 서플라이 커브는 훨씬 더 완만하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 공급 곡선의 도출 원리는 수평합, 수량의 합이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수요 배웠을 때도 시장 공급 곡선, 시장 수요선 동일한 원리로 도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실 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입니다. 앞에 수요량 변화하고 내용 전개가 똑같아요. 자, 그럼 역시 그림을
동일하게 그려볼게요. 자, px 가로는 q, 대문자 q 쓰고 qx. 그럼 px가 독립변수가 되죠? 또는 원인변수, qx는 종속변수가 되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는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xj에 대한 시장 공급 곡선이 되고, 이때 한 개당 100원일 때 공급량이 2, 그리고 한 개당 가격이 200원일 때 공급량이 4 라고 한다면 100에서 200으로 가격 올라가면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서플라이 커브 선상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린 이거를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 자, 따라서 공급량 변화는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 선상의 이동이죠. 곡선 선상의 이동이 되고요. 이때 이동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가 되죠. 화의 가격 변화. 역시 수요에 배웠던 것처럼 뭐의 변화다? 독립변수의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공급 변화는 선상 이동이 아니라 공고선 자체 이동이 돼요. 이동. 자, 그럼 아까 이제 임금 있었죠? 임금. 자, 임금이 올라가면 가격이 100 그대로 있을 때 인건비의 부담으로 공급량이 줄 수 있어요. 임금이 올라가면. 그러면 2에서 1로 줄게 되면 이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200이 됐을 때도, 200일 때도 인건비의 부담으로 공급량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서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왼쪽으로. 자, 그 다음 기술력. 아까 로봇이 들어오면 이전보단 치킨의 공급량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100에서 더 늘어나서 4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일 때 4일 때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또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동하는 게 공고선 자체 이동이고, 이때 요인은 독립변수의 변화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역시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이 외의 변화. 자, 이때 이제 좌우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수요 공급 이동할 때 좌우로 보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교재를 보시게 되면 서플라이 커브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설명해 놨거든요. 위아래로 움직일 때 설명이 뭐냐?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자, 이제 높이를 한번 색을 해보자. 높이를. 자, 여기다 100하고 여기다 10 해보자고요. 그럼 원래 가격을 먼저 읽죠. 한 개당 가격이 얼마일 때? 100일 때 10개를 공급하고자 한다 해서 P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Q를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Q를 먼저 한번 읽어보자. Q. 자, 생산자가 10개를 판매하고자 할 때 이 높이 한 개당 100원의 가격을 받고자 한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를 뭐라고 하냐면 공급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자, 또는 한 개당 100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최소 100원을 받고자 한다는 거. 최소. 그래서 최소 가격이라고 또 해요. 그 다음에 최소 100원을 받고자 한다는 것도 뭐예요? 원가가 100원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 비용이 100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를 비용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아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죠. 그럼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이 더 상승해요. 즉 어떤 경우에 비용이 증가를 하는 경우. 그럼 위로 가니까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상방 이동하죠. 근데 보통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가장 쉬운 개념은 좌우로 보면 되시기 때문에 위로 움직인 경우를 왼쪽 이동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이동은 어떤 경우? 비용이 증가를 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분명히 임금 올라갈 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에 왼쪽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당연히 비용이 감소하면 오른쪽으로 또 이동을 하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판단할 때 비용이 증가하는 거냐, 비용이 감소하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비용 증가하면 좌측 이동, 비용 감소하면 우측 이동. 생산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공급에서 배운 내용들이고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90페이지. 자, 개념 나오죠.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 하에서 공급자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즉 의도하는 재화 서비스의 수량입니다. 실제 판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공급 함수 나왔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되게 많다는 거죠. 해당 재화의 가격, 뭐 임금, 뭐 기술 등등이 있는데 모두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재화의 가격하고 공급량과의 관계만 표현된 게 공급 함수다. 대신 다른 변수는 다 일정하도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그린 게 공급 곡선이죠.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을 그리고, 이때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을 수평합, 수량의 합으로 해서 도출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은 아까 개별 공급보다 좀 더 완만한 형태로 그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이 나오네요. 자, 앞에서 우리 수요의 법칙 배우셨죠? 자, 수요 법칙일 땐 가격 올라갈 때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증가했고요. 그때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기펜제라는 재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공급 법칙은 가격 올라갈 때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갈 때 공급이 줄는 공급의 법칙인데, 역시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의 대표가 나중에 노동시장에서 배우신 내용이고,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올라갈 때 노동 공급량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보통 여러분 입장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계속 일하고자 하진 않겠죠. 일정 단계 임금이 올라가면 오히려 여가활동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예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시장 파트 가시게 되면 이제 가격효과, 대체효과, 뭐 소득효과 이런 개념 가지고 설명하게 되고요. 대신 논술 쪽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93페이지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있죠. 공급량의 변화는 선상이동.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면 공급량의 변화가 되고, 그리고 공급 변화는 공급 곡선이 오른쪽, 왼쪽 이동하는 거. 그래서 독립 변수 이외의 변수, 즉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변수가 변하면 오른쪽, 왼쪽 이동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비용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면 왼쪽 이동, 비용 감소하면 오른쪽 이동. 그래서 지금 밑에 사례들 쭉 보시면 기술 변화, 생산 요소 가격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94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조세와 보조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조세 보조금 누가 부과해요? 정부가 부과하거나 정부가 지급하는 거죠. 그럼 정부가 기업 대상으로 조세를 부과를 해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 증가니까 공급선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 그래 정부가 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준다. 요즘에 이제 정부가 뭐 반도체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보조금 지급하면 기업 입장에서 뭐 반도체 회사 입장에는 비용이 절감되니까 공급 증가로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5번에 미래에 대한 기대 있고 6번에 대체 보완제는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이제 객관 시험 쪽에서도 어쩌다 나오는 거고 일반적 출제가 좀 안 되는데 거기도 대체 보완제 개념이 좀 있어요. 근데 수요에서의 대체 보완제가 중요한 거지 공급 쪽에서 대체 보완제의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임금, 뭐 기술, 뭐 조세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딱 외워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그림에서 공호소 이동 방향을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면 원래 이제 위로 가는 건데 제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좌우로만 좀 판단해 주시면 되고, 서플라이 커브의 높이의 의미는 이제 비용이다, 뭐 공급 가격이다, 또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이다, 뭐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4절로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